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상용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녹록지 않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시련이 끊이지 않는다고들 하죠.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삶의 시련을 이기는 멋진 비법 3가지나 5가지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시련이야말로 예술하고 가장 가까운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예술, 존경스러운 예술적 업적은 어떤 식으로든 시련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꿋꿋하게 견뎌온 사람의 이야기만큼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2명의 예술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작업을 해왔던 삶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술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1665년 네덜란드의 델프트로 가보아야 합니다. 이 그림에 등을 지고 앉아있는 사람의 이름은 요하네스 베르메르입니다. 그 당시 델프트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초상화라는 사실 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그린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제목이죠. 1999년 이 작품의 영감을 받아 미국의 소설가 트레이시 슈발리에가 진주 귀걸이 소녀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에 의하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베르메르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번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주변의 인물들이 그의 번민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그의 부인 카타리나입니다. 그녀의 남편인 베르메르가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림은 단지 그 자신과 가족들의 풍족한 삶을 위한 생계수단의 일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종종 베르메르가 너무 비싼 재료만 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 게으름을 핀다거나 하면서 투덜거리곤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베르메르의 장모 마리아 케인입니다. 그녀는 딸에 비해서 그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인 베르메르가 왜 후원자들과 종종 갈등을 빚고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베르메르에게 하는 충고의 내용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인정하고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에게 그림은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인물은 베르메르의 단골 주문자이자 후원자이기도 했던 반 르이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인데다가 남봉꾼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그림이란 단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이면서 베르메르의 번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베르메르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일 그림 그리는 것이 신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라면 대체 언제까지 나의 재능을 저 부자의 천한 취향을 위해서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인가? 베르메르는 이 답에 설득력 있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질문이 베르메르를 어떻게 변화하게 했는지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슈발리에의 소설에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베르메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남긴 그림이 모두 합쳐서 40여 점, 그것도 확실히 진품이 확인된 것만 치면 36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많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그린 그림들은 매우 독창성이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사람은 베르메르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그가 장모의 충고를 따르고 르베인 같은 주문자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면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으로 만나는 위대한 예술가 베르메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세상과 절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리라는 그런 다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등을 보이면서 돌아서 있는 베르메르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화가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자신의 길을 걷고자 했던 한 예술가의 굳은 정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근대의 여명이 밝아오는 스페인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정말 걸출한 화가인 프란시스코 데 고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재능이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수석 궁정 화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고용한 카를로스 4세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리는 스페인 왕조의 국사를 돌보는 대신 시계나 여러 비싼 사치품을 수집하는 데 매몰되어 있었고, 왕비는 20대 하위 무관을 졸지의 재상으로 임명하는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고야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나의 재능을 통해서 왜 이 어리석고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스페인 왕조의 가장 위대한 반열에 올려놓아야 하는가? 끊임없이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올라오는 소리를 고야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야의 태도는 그가 그린 카를로스 4세와 그의 가족의 초상화를 그린 궁정 초상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왕과 왕비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매우 어리석고 신경질적이고 심지어 술에 취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고용한 왕을 이렇게 그린 궁정화가는 아마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이 그림을 이상하게 여긴 왕비에 의해서 이 그림은 자칫 폐기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면하긴 했지만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을 지낸 바 있던 앙드레 말로는 시민주의와 계몽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한 명의 예술가를 들으라고 한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프란시스코 데 고야의 이름을 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포스트 모던한 시대에는 만나기 쉽지 않은 작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유형의 작가들을 만납니다. 파바트의 황제 앤디 와홀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말하기를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다가올 예술은 돈을 버는 예술의 시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자신은 돈을 버는 예술가로 살다가 죽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예언이 성취된 탓일까요? 영국의 대표적인 예술가 데미안 허스트는 그림에 그 매매된 몫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것이 너무 작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자신의 그림들로 된 경매를 직접 함으로써
큰 이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갤러리스트 사디 콜즈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요즘 젊은 예술가들은 돈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 같다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따르는 것이 왜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을 손에 쥐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부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끊임없는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 오늘날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르메르나 고야처럼 자신의 생계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후원자들과 맞서고 또 자신을 고용한 왕의 무능함과 부패를 문제 삼았던 이런 예술가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단지 오늘과는 무관한 지나간 과거의 성황들일 뿐이겠습니까? 나치의 유태인 수용소에서 가까스로 생활한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그가 극단적인 수용소에서 목격했던 것은 한계적인 상황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당장 내일 가스실에 끌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의 빵을 더 약한 사람들과 나누고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이 희생해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랭클은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그의 결론은 한 삶의 의미를 묻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묻고 또 물을 때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묻는 사람만이 시련의 시간을 견딜 수 있고 단지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이후의 연구를 통해서 프랭클 박사는 젊은이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성공이 궁극적인 가치인 인생은 결코 성공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따르지 마십시오. 돈을 따르는 삶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물으십시오. 묻고 또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답하십시오. 그 물음이 여러분을 시련의 시간을 견디게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 도약시키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은 녹록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시련이 오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그저 주어진 조건에 반응하는 인간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조건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질문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조건들을 바꾸어 나가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시련의 시기에 오히려 희망을 갖는 존재입니다. 비틀거리면서 정의의 길로 가기도 하고요. 넘어지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존경할 만한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제가 오늘 두 예술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삶과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